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한파가 물러간 금요일 아침이죠. 낮부터는요 기온이 쑥 올라가서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미세먼지가 주말을 앞두고 말썽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주말에 외출 등 계획 있으시면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을 사진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푸틴의 야욕, 결국 키예프 집합다. 우크라이나 수도입니다. 자, 러시아요 공수부에 지상군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침공 9시간 만에 수도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 단호한 대응한다던 미국과 나토 딱히 없습니다. 경제 제재한다 그러는데요. 신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어제 폭격부터 했어요. 미사일부터 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염이 솟구치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도 마저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어제 이제 러시아의 이 침공 소식인데 경제 타격을 주거든요. 옆에 보시죠. 그래프부터 좀 봐주세요. 뭔가 치솟고 있죠. 국제 유가입니다. 이게 브렌트유 기준인데요. 100달러 넘어섰습니다. 유가 100달러 뚫고 코스피는 2.6% 추락. 주식시장은 불안불안한 겁니다. 다음은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죠. 문재인 대통령 무력 침공 유감 표명했어요. 그동안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어떻게 지지를 할 것인가 동참할 것인가 이게 우리 정부의 고민이었는데요. 결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제재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기준금리 연내 2%까지.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추가 인상 강력 시사했습니다. 일단 어제는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예고를 좀 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오를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물가 10년 만에 3%대 상승 전망이다. 지금 세계 경제 불안불안하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런데 경제 역시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돼서 등장했던 인물이죠. 남욱. 대장동 사업은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완벽하게 하자. 이른바 정형학 녹취록 계속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대목이 들어있답니다. 이러면 이게 뭡니까? 스스로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식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자 공모전 배당금 정한 의혹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권에 또 파장을 좀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하삼분. 이게 삼국지 이런 데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천하삼분지계. 근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미중이 아니라 미중러로 세상을 재편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반윤연대. 그동안은 정치권에서는 반문연대 이런 거 쓰는데 반윤연대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뭔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뺀 나머지 대선 후보들을 어떻게 뭉치려는 이런 움직임이 어제 있었거든요.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입단소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좀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라는 취지로 들리는 경고를 했습니다. 입단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각각. 무엇이 제각각인 걸까요? 방역 패스 얘기입니다. 뭐 잇따라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뭔가 대응도 하고 있지만 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방역 패스 적용이요. 지역 따라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관심사지만 전 세계에서 뭐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수도에 미사일을 날리고 키예프입니다. 수도에. 그리고 북동 남쪽 세 방향에서 탱크와 공수부대가 동시 진격했다.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미사일부터 쏘고 그리고 군인이 들어간 겁니다. 지상군이요. 여기 지도 좀 봐주세요. 여기 가운데가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럼 옆에가 폴란드 그리고 위에가 벨라루스 그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흑해가 있고요.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가 가져갔죠. 이번에 이쪽 뒤쪽 동부 쪽에 뭔가 진입을 먼저 한 상태에서 이게 국지전이냐 뭐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보란 듯이 침공합니다. 세 방향이죠. 이쪽 벨라루스에서 넘어오고요. 키예프 쪽으로 미사일 쏘고 들어오고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밑에서 들어옵니다. 또 세 방향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도자 있죠? 젤렌스키. 참 말이 많았던 인물인데 어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Ми сильні, ми готові до всього, ми всіх переможемо, бо ми – це Україна. Слава Україні!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뭐 국민들 향해서 하는 말인데 왜 각도가 저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로 이렇게 각도를 했을까요? 왜? 굉장히 급해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 좋게 말해서는 의도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속셈이 있을 겁니다.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가 무슨 지역인지 설명하고 있죠. 유럽의 관문이고 전략 요충지다. 과거 구소련의 연방 중에 하나였죠. 친서방으로 기울자 러시아가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가자 이거를 잡기 위해 이번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리고요. 러시아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뻗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스관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서방 대 러시아 치열한 영향력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요. 이렇게 침공했는데 뭐 점령하라는 거 아니다. 그냥 항복해라. 그럼 항복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정권 물러나라는 뜻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입니다. 보시죠. 좀 더 규모를 키웠어요. 분석의 규모를 다음 기사는. 지금 현재 전 세계 뭐 G2 이렇게 불리죠. 미중 이런 구도인데 이거를 미중러 구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천하삼분 세판자는 푸틴의 야욕이다. 이른바 구소련의 위상을 회복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중국과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하려는 시도다. 미소 냉전 종식 구도 재설계하려는 야망이 있다. 뭔가 이제 과거로 가려는 것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국제정치학을 좀 공부하셨으니까요.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이런 침공의 최종 목적. 지금 기사에는 뭐 천하삼분지계다 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사력이 뭐 러시아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예. 근데 항상 군사력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경제력이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예. 지금 GDP 순위를 보면 예. 한국이 8위에서 9위 정도 되고 예. 러시아가 10위에서 11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쟁을 해도 오래 못 버텨요. 일단 군사력은 강할지 모르지만 돈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그렇죠. 높은 특히나 평가가 아니라는 코로나 거네요. 시대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침체가 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이제 원자재, 뭐 가스, 석유 뭐 이런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니까 경제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유지하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은 그 정도로 안 된다. 그래서 미국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네요. 3분지계는 아닌 것이고요. 아. 중요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예.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침공을 하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을 안 한다고 선언을 했으면 예. 아마 침공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서방으로부터 받을 보복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 제일 먼저 우리가 예상되는 것이 일종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가 되면 무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내거나 돈을 받는 거 이게 끊겨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외환 보유고를 많이 늘려놓긴 했지만 예. 사실 거래는 지금 금융 시스템으로 하지 이게 외환 보유고로 갖고서 현금 주고받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루블화 굉장히 가치 떨어질 것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얼마를 버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19만 명을 동원했는데 갑자기 나는 이제 그만둘 거야. 그리고 공격 안 한다 그러면 예. 내부적으로 푸틴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 이게 또 파탄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아마 수행을 하고 제 생각엔 최종적인 목표는 키예프를 점령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친러시아 괴뢰 정권 을 만드는 예. 것이 최종적인 목표고 철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로 미국의 영역이 진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워낙 전략적 요충지라 예. 누가 우크라이나를 갖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옥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가지면 제국으로 간다는 속설이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정권이잖아요. 이 젤렌스키 정권은 친서방입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서 그 나토 전에- 가입을 계속 주장하고 예.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정권은 친러시아였습니까? 그럼? 그렇죠. 친러시아였다가 이것이 이제 이원 집정부제거든요. 그래서 예. 대통령은 친러시아인데 또 총리는 친서방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친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을 가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정권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서 반러시아가 되면서 관계가 그럼 악화가 된 거죠. 우크라이나 내부가 친러와 친서방이 이렇게 분열돼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있고 또 예. 그 안에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정파가 두 개로 갈려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예. 그 현실을 서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한 건데 동거 정부라는 게 항상 깨지기가 쉽잖아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군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이 지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지도하고 비슷한데요. 이른바 여기 돈바스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지역이 왜 주목을 받는가 하면 여기가 이른바 친러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는 러시아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이른바. 그래서 항상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접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 독립하겠다, 따로 나가겠다 뭐 이래서 러시아가 바로 인정해 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요. 과거 구소련 연방 국가에 속했던 많은 국가들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침공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그런 걸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미 이 우크라이나 이전에 어디가 있었냐면 그루지아가 있었어요. 그 위에 남오세티니아가 있는데 거기에도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러시아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러시아가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러시아가 과거의 소련으로 돌아가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두 개 공화국을 독립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서방은 예. 인정 안 합니다. 예. 러시아만 인정하고 거기에서 또 러시아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군 들어와 달라고. 그렇죠. 그게 명분으로 이제 침공이 되는 것이고. 핑계거리를 그렇게 삼는 거군요.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작전의 가장 요즘의 특징은 뭐냐면 예. 온라인 공격부터 먼저 해요. 사이버 공격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통제 시스템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에다가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삼면으로 지금 벨라루스에서 북쪽으로 크림반도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돈바스 서쪽으로 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침공의 명분은 아니 거기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사실 푸틴이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이번 이런 침공도 러시아 국내 정치 상황,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국민적인 뭐랄까요? 뭐 어떤 호소 또는 뭐 이런 걸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푸틴의 지지율이 거의 70%를 상회합니다. 이건 뭐냐면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 푸틴이 이렇게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거는 러시아 국민들이 과거 소련의 그 강력함 이것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들을 푸틴이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군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들한테 항상 그런 건데 과거 소련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군요. 위대한 뭐 이 러시아, 위대한 소련 뭐 이것을 이제 회복시킨다. 뭐 이렇게 다시 만들어낸다. 그거를 본인이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그 주변부가 사실은 과거 다 소련이었잖아요. 예.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나토의 동진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이 가까이 오는 것을 러시아 국민들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양보 못한다. 뭐 이게 지금 푸틴의 생각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 상당히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많은 시청자분께서 도대체 왜 저긴 전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지금 설명 드렸지만 이게 단순하진 않아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바이든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 것이다. 강력히 경고했어요. 그리고 가혹한 제재 이런 얘기가 유럽에서 또 나왔어요. 서유럽에서. 그리고 뭐 규탄 성명 발표에 제재 강도를 높이는 서방 국가다. 푸틴은 재앙, 인도적 고통 초래할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 이렇게 맹비난했죠. 그리고 뭐 뭔가 금융 통제,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푸틴 제재의 테이블 위에 있다. 요거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Putin is the aggressor. Putin chose this war, and now he and his country will bear the consequences. Today, I'm authorizing additional strong sanctions. 네, 저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러시아가 뭔가 대비를 한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서방 제재에 준비한 푸틴, 외환 보유고를 왕창 늘리고요. 달러 결제는 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달러 의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인 거죠. 그리고 경제 요새를 구축했다. 정도 보죠. 8년 전에 크림반도, 우크라이나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인데 이걸 그냥 합병해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도 비슷한 방식이었는데 그때 합병 때 제재를 당해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외환 보유고를 6,310억 달러를 비축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확보한 겁니다. 세계 4위 수준으로 미리 대비했다 이겁니다. 자, 박봉건 의원님. 미국 서방 국가는 뭐 제재 지금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상군이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로. 근데 그렇다고 미군이나 유럽 나토 군대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제재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 계속 그 파국적 결말을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푸틴은 전혀 개의치 않고서 침략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신문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이미 8년 전 2014년도에 예. 크림반도를 합병을 했을 때 그때부터 제재가 시작돼서 이제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러시아 측이 생각할 때는 제재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나온 대로 외환 보유고도 이미 6,310억 원 세계 4위 수준이고 예. 달러 결제 비율 낮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그리고 자원 부국이죠. 예. 그래서 원자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제재를 낄 수 있는 또 그 루폴이 있어요. 지금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중국. 중국을 내표로 끌어들여서 이 제재의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또 남미 쪽에 반미 국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국가와도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이 균열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제재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침략을 선택했던 거고. 그럼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제재가.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지만은 예.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그 국제 금융 결제망이라고 스위프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역 결제를 할 때는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거기서 빼버리면은 무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 아주 강한 조치인데 이건 빠졌어요. 그리고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도 빠졌어요. 아. 다시 말하면 미국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거죠. 기본적으로 러시아하고 그래서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폴란드 그 예.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까지는 나토군을 보내지만은 우크라이나 내로는 그 군대 병력 파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면전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래서 계속 협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저 박봉검 위원께서는 뭐 과거 이런 취재 통해서 이런 거 경험이 많으시신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럼.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현실적 대안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침공을 했기 때문에 목적은 뭐냐면 전면전 미국과 정면 충돌한달지 예. 나토 충돌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어. 결국 결과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을 세우는 거를 최종 목표로 삼을 겁니다. 그럼 미국은 그거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도 이제 미국, 유럽이 또 고민이 커지는 거겠네요. 그렇게 되면. 땅도 큽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이 땅덩어리 크기는요. 자, 그럼요. 다음은 좀 경제적인 파장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제재하는 나라가 피해보지만 제재하는 국가도 이제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좀 더 보죠. 경제 파장 촉각인데요. 어제 증시 주저앉고 유가는 $100 넘어섰습니다. 아까 그래프 소개해 드렸죠. 실물 경제도 안개 속이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에요. 정부 뭐 에너지 수급 일단 괜찮다. 그러나 이게 전 세계 다 파장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압박이 커지고 투자, 소비, 위축 우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게 겹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아무튼 뭐 좀 전망이 좋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우리 정부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하기로 했죠. 어제 청와대에서 그 내용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자,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일단 향후에 한 2%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사실상. 자, 그거는 물가 걱정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침공 있으면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나빠질 것이다. 타격일 것이다. 자, 금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걸 물가를 잡으려는데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옮기면 경제가 또 타격을 입고 이겁니다, 지금. 김상일 특보.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제는 예.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예. 최근에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 소비의 흐름도 굉장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회복이 새예요. 됐다. 그래서 이 전쟁이 좀 약간 단기적으로 지진행이 되고 그치면 그 영향은 좀 약간 제한적일 수 있겠다. 예.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 어떤 비축이나 이런 것도 예. 단기적인 어떤 수급은 좀 견딜 수 있는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은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경우는 이제 경제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높아지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지금까지는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물가가 높았거든요. 예. 소비자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소비자 물가 전망을 보면 예. 한은에서 기존의 2.0%에서 3.1%로 높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금리는 올라갈 요인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제 한은이 딜레마에 빠지겠죠. 이거를 금리를 더 높여가지고 물가를 위축시켜서 예. 이제 경제를 위축시켜서 되겠냐. 그러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그렇죠. 밖에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음 그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번에 동결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금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동결을 한 것인데 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봐가면서 다음 금리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특보께서는 국회에서 재정 금리 쪽 이런 거 좀 오래 지켜보셨거든요. 근데 일단 전망은 금리 부분은 조금 더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 지금 이 네. 부분이요. 이게 장기화될 경우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어떤 진척 사항이 좀 있겠죠. 이게 말이 좋아 진척이지 이게 전쟁이 커지면 안 되는 건데요. 지금요. 진척이란 표현 취소하고요. 아무튼 더 나빠지지 말아야 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좀 대선 얘기 좀 해보죠. 대선 경쟁 사항인데요. 뭐 지지율 조사 결과가 최근에 쭉 나오고 있는데 언론은 이런 표현 쓰죠. 박빙, 그것도 초박빙.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사 있습니다. 흔들리는 중도층 표심이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를 대선판이다. 이렇게 하고 소개하면서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지지율이요. 이게 무슨 이 전국 지표조사, 뭐 MBS 이렇게 불리죠.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전 거고요. 쭉 갈수록 이제 최근 건데 쭉 보시면 가장 최근 게 39대 37. 위가 윤석열 후보, 아래가 이재명 후보.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요. 이거를 어디가 확실히 앞선다. 이거 얘기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다른 조사도 비슷비슷 나오는데 여기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중앙일보 조사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재명, 윤석열 각각 39.4, 40.2. 아이고 그냥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은 지지율이에요. 그리고요. 한국갤럽 머니투데이 여기 있습니다. 수치가. 이재명 38.3, 윤석열 39. 역시 또 붙어 있는 숫자입니다.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치 앞도 모른다 지금 이거로서는. 자, 이러니까요. 후보들 치열하게 경쟁하죠. 유세에서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점이요.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어제 유세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위 이서방인데 제가 제 처가댁에 사드 같은 거 말고 정말로 확실하게 도움되는 걸로 저희가 잘 챙겨놓겠다, 잘 챙겨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그런 말 있죠? 곱고 고마우니까 제가 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주민 여러분께 큰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천등산 박달재를 얼가 남는 어린이만 울어서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여당 대통령 후보가 도지사를 하던 곳이라 우리 수원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민주당 정권,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겪고 보셨죠? 능력이 없고 무능한 거는 그렇다 치고 깨끗했냐? 저기 보십시오. 대장동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아시죠? 이거 이 자체가 부정부패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반미, 친중, 친북 이런 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김정은 비위만 안 거스리고 그 마음에만 좀 잘 들게 오면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후보들의 유세 모습이었고요. 또 저 각 정당은 정당마다 상대 후보를 향해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두 가지 기사 준비했는데요. 연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이재명 겸사 사칭 연루 PD.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과 기록이 이제 이 공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소명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공보물은 허위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보물에 이 검사 사칭 그 전과 기록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PD가 무슨 인터뷰 이렇게 뭐 전화 통화하는데 물어봐서 검사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게 같이 공범으로 묶인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단순히 그냥 뭘 알려준 것뿐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어요. 근데 판결 자체는 공모로 돼 있거든요. 그러자 요 당시 연루됐던 이 PD는 이거 거짓말이다. 실제 같이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맹 또 이거에 대한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과 촉구도 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있어요.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공소장 정치권 난타전 검찰은 선긋기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주가 조작 의혹 그 내용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일람표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죠. 그런데 막상 또 검찰은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수사 계속 진행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김건희 씨가 다른 작전주 뭐 가담한 의혹도 있다. 또 이렇게 또 의혹 제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매일 비슷해요. 이렇게 나오는 게요. 자, 먼저 이두하 대변인. 두 가지 사안입니다. 먼저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검사 사칭 그 전과 관련 논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추가 논란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N사 주식을 갖고 이게 작전주의니까 보유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인데 민주당 논평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왜냐하면 그 N사 주식은 취득했다가 한 2천여만 원 손해를 보고 1년 만에 그냥 처분한 것일 뿐인데 무슨 주가 조작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나 다른 주식의 주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틀이 멀다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해서 이제 검찰청을 방문해서 이 수사 촉구 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서 항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2년 동안 반부패 수사부에서 검사들을 많이 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있고요. 다른 공범들은 다 기소를 하고 지금 91명의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91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91명 뭐 기소했습니까? 근데 그냥 91명 중에 1명일 뿐이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게요. 아니 그렇게 검찰의 수사를 못 믿었다고 항의 방문을 하면요. 박범계 장관이 2년 동안 수사해서 성과를 못 내는 뭐 있는 죄를 덮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중앙지검장, 4차장 검사 그리고 수사팀 왜 경질 안 합니까? 그 사람들 수사팀을 경질하거나 직무 감찰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 수사팀에 불만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왜 수사에 불만이 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 공보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재명 후보 공보물은 이게 허위인 게 분명합니다. 첫째 무엇이 허위냐면 어제 그 연루된 PD가 얼마나 억울하면 지금도 공영방송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너무 이 부분이 억울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계속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누명을 썼다. 근데 왜냐하면 자긴 말렸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냥 검사의 이름과 뭐 일부분만 알려줬을 뿐인데 인터뷰하는 도중에 휘말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PD의 입장은 아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먼저 제보가 와서 만났고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가 주도했던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요. 또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에서 허위 해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공보물에 대해서 이제 공보물을 또 판단을 받았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할 때 공보물도 판단을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재판을 할 때는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하고 이 정도 얘기를 토론해서 할 수 있을 건가 말 건가 이 판단만 했고요. 또 하나는 공보물은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판결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공보물에 대한 판결은 전혀 없었는데 공보물도 다 클리어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특보께서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 그리고 이어서 김건희 씨 관련
추가 주가 조작 의혹 제기. 이 두 가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주장들은 다 본인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최종적인 거는 법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과거의 판단을 보면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그 당시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PD가 사칭을 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그거 공보에도 관련해서- 그런 취지의 예, 그런 예. 어떤 소명 글이 실려 있어요. 기재도 지금? 했고 예.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기소가 됐다가 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주장들은 이렇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 유리한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뭐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예. 보고요.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정당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 지금 자기들이 수사하고 있는 그런 사실과는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가 예. 그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그 판단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이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매일 나오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혼동되기도 하고요. 서로들 매일 같이 그냥 후보를 뭐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또 인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좀 하고요. 다음은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요. 안철수 후보 등 다른 후보들에게 뭔가 제안을 한 거죠. 이제요. 같이 가자고 하면서 뭔가 다당제 이런 거 보장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민주당 단일화 노리고 다당제 승부수를 던졌다. 근데 안철수 심상정 반응은 뭐 그냥 그다지. 여기 뭐 싸늘 이렇게 했어요. 별로 반응은 뭐 딱히 뭐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기사는 뭐 신통치 않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어떤 제안을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좀 늘려주겠다. 그래서 연동형 뭐 권역별에서 늘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안했죠. 그리고 개헌 얘기도 했어요. 뭐 결선 투표제도 한다. 뭐 4년 중제 개헌 뭐 이런 것까지. 그동안 그냥 소수 정당들에서 이제 원했던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은 이거 뭐 대선 막바지 선거용이군요. 뭐 이런 발언. 여기 이 배경들이 좀 이 입장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의 제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대성을 대폭 강화해서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로 선거가 13일 남았습니다. 그 정치개혁 말씀하셨지만 왜 지금 이 시점인지. 여야 간의 이견이 분출되고 통합될 수 있는 이 시기, 대통령 선거 시기가 바로 개혁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제안 나왔죠? 기자들이 안 물어보지 않죠?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저희가 헌신적으로 함께했는데 그 결과가 부정된 것이 문제다. 이번 선거와 연계하지 말고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그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박봉구 의원님. 어제 송영길 대표가 그걸 대놓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당제를 만들어주겠다 뭔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뭐 김동연 후보들이 같이 연대합시다 뭐 이렇게 뭔가 모습을 보여주면 표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자, 박봉구 의원님. 일단 통할까 이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선거를 지금 뭐 목전에 두고서 예.
반윤 텐트를 쳐가지고 선거판을 뒤흔들겠다. 그런 정치공학적 꼼수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승자 독식을 타협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서 입법 폭주를 했던 집권 여당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해 11월인가 12월인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과 의견이 안 맞아서 갈등이 있고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될 때는 우리 의석을 믿고서 패스트트랙 올려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자라는 독단적 시각을 드러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서 표변하듯이 그러면은 일관되지 않다. 일관되지 않은 거죠. 말씀이네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가 없는 이야기고 또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미 저기 21대 총선 때 정의당 공수처 입법 도와주는 대가로 줬던 거 아닙니까? 그 법을 좀 만들어서 제도를 그렇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성 정당 꼼수를 부려가지고 무력화시켰고 결국 정의당은 낙동강 오래 됐는데 이 약속도 안 지켰기 때문에 양측이 소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윤상득, 윤미향, 이상득, 박덕음 그 제명하겠다고 한 달 전에 송일 대표 이야기를 했었어요. 윤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약속마저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쇄신 아니었거든요. 586 용태까지 이야기했었고 근데 지금 한 달 지나서 586 용태를 했습니까? 윤미향, 이상득이 제명이 됐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말한 대로 실천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 개혁을 하고 선거 개혁을 한다면서 제1야당을 배척을 하고 배제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개혁이라든지 선거 개혁이라는 게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아주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제1야당을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입법 폭주를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경락 교수님. 일단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반응 받는데 뭐 반응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성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핵심은 다당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 끝난 다음에입니다. 일단 조건은. 그리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거는요. 이게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유지하고 늘리는 거 지금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하면은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당 내부도 엄청난 분란거리 아닙니까? 그동안 못했었는데 이거. 그렇죠. 지금 손영길 대표가 어제 얘기한 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거든요. 누가 그만두라, 사퇴해라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어떤 안을 갖고서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정권이 누가 잡든 이걸 한번 실현해보자. 근데 이제 왜 이 시기냐. 왜 지금이냐는 뭐 이런 거죠. 얘기가 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그래요. 연립정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DJP 때도 봤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런 시기에서 사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를 이때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지 지금 이걸 갖고서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 후보 그만둬라는 얘기도 아닌 그러면 것이고요. 정말 순수하게 한 거다라고 믿어달라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런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이익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안에 꼬리 예컨대 계산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주도권을 뭔가 이렇게 예컨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져온다거나 뭐 이제 뭐 야권 단일화 이슈를 완전히 뭐 이제 상쇄시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산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뭐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라든가 지금 뭐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너무 권한이 많잖아요.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뭐 4년 중임제로 간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지금 내놓는 송 대표가 내놓는 그 부분들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과제였어요. 정치 합의한 과제였어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합의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건 힘을 합쳐서 이거 달성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정책 효과가 뭐 이렇게 막 발생해가지고 표가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싹 몰리나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건으로 남겨놨던 어떤 정치 개혁 사안들을 사실상 이제 성취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 국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은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건 부인할 길이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그 의중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누군가 집권해도 이걸 달성한다 그러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도 그렇잖아요. 왜 하필 지금 그런 제안을 하세요? 그리고 어제 안철수 후보의 반응은 뭐 그렇게 소시 있으면 하세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두 분은 제가 기사가 있는데요. 이어가면서 아까 좀 발언께 드릴게요. 다음 기사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슷해요. 심한긴 함께 가자 러브콜 민주당 윤석열 고립 승부수.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고립 어떤 전략 이걸로 또 해석을 한 기사거든요. 그런데요. 실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만 빼고라는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3당이 또 제4당이 선택 가능하고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제3, 제4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럼 거대 양당도 잘 못하기 경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겠죠. 네. 저는 이게 진짜 정치 교체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사실은 매우 구태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분법적이고 또 난폭하고 그다음에 일관성도 사실 없고 이런 분하고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 소위 이분을 제외한 또 진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 자, 김상희 특보. 네. 말씀하시죠. 뭐 기본적으로 뭐 선거 선거를 위한 선거용이다. 뭐 선거 공학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없죠. 인간이 사는데 당연히. 그렇지만 선거 때가 그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시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개혁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말한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나오는 걸 환영을 하고 오히려 잘해라 지켜보겠다. 안 하면은 이것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손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다당제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자는 거는 대부분 이 선진국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이 그 평상시에도 표출이 돼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선거용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공약 이행률이 95%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두하 대변인, 언론에서는 윤석열 고립이다. 지금 이런 고립 작전을 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에는? 아니 심한 김 함께 가자라고 고립을 뭐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심안이 그 반응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고립이 되겠습니까? 어제 반응이 뭐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면 고립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 혼자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작년에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출마 선언문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공약이란 건 전문가 몇 명이 얼마든지 모여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정치인을 평가하려면 과거의 행적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좀 전에 공약 이행률 90몇 % 그러는데요.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나온 수치는 60몇 %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라디오에 이재명 후보 열심히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카 횡령에 대해서도 법카를 쓴 공무원들이 절차적으로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는 인정하시냐면 공무원을 사적인 동원을 한 거는 인정을 하셨어요. 본인조차도. 근데 2016년부터 행안부 지침으로 그 반대돼 있는 그런 사소한 것도 못 지키는 분이 무슨 정치 교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저는 제가 18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이 얘기들 다 나왔어요. 과거에 참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계속 나왔고요. 심상정 후보가 정치개혁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심상정 후보 정개특위위원장 나중에 사퇴하셨죠. 위성정당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한 번 당하셨는데 이걸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상이야. 저희가 나갈 방향이야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담보돼야 되는데 무슨 진정성이 있고 신뢰가 담보됩니까?
이상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80석을 갖고 있는 예.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국회에서 무슨 진정성을 보여주고 여당으로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우리 그 논설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한 달 전에 586 용태라고 송영길 의원이 정치혁신 쇄신안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그 가담한 사람, 뜻을 같이 한 사람은 우상호 의원 정도 아닌가요? 우상호 의원은 근데 뭐 다음에 서울시장을 나가네 뭘 하시네 예. 이런 분인데 아니 그 170석 가까운 170석 정도의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예. 가담한 사람 뭐 586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상당수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 정도 가담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조차 촉구한 거잖아요. 근데 뭘 이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고 신뢰가 담보되지 않아서 예. 누구도 이 부분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상일 제가 특보. 지금 하신 말씀을 100% 다 수용을 해도 인간이 무엇을 판단할 때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공약 이행률이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예? 훨씬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국민이 판단하면 저는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김관욱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단일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나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후보들도 야 그거 좋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저기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는 거죠. 단일화를 통해서 예. 뭐 함께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저게 선거용으로 폄훼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런 이상적인 정치를 위해서 함께 가자고 하면 100석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왜 뺍니까? 100석을 빼고 그러면 함께 가자. 그게 선거용이죠. 그러려면 저희 보고도 다 같이 가자. 이게 옳은 방향이니까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이거 반드시 하자고 뭐 지금 4명의 예. 중요한 후보들이 오늘도 정치 토론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 같이 가자고 말해야 그게 진정성이 있지. 윤석열은 빠져요. 예. 이러고 하는 게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TV 토론 또 잡혀 있어요. 사자 토론 4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또 마침 정치입니다. 정치, 국방, 안보 이런 주제입니다. 이거 분명히 오늘 다뤄질 겁니다. 서로들 굉장한 격전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 윤석열 후보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전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속도 내보겠습니다. 기사 하나 있습니다. 권영세, 지금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죠. 선거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소모적 논쟁 조심합시다.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 경고를 한 셈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단일화돼서 아직 열려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얘기도 좀 했거든요. 그러자 안철수 후보는 막상 시간 다 갔어요. 여기도 반응이 별로예요, 또.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조롱 섞인 이런 비판을 좀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게 여론에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요. 권영세 본부장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최우선으로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을 받는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단일화의 여지 남긴 걸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그 인터뷰를 제가 언제 했는지는 뭐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결렬 선언을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이제 없다고 보면 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 만나셨어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관련된 질문 이런 거 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입단속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얘기 안 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수원에서 유세했거든요. 근데 원래 거기는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게 됐거든요. 그 기사까지 있습니다. 이준석 첫 원팀 유세 노쇼 왜일까? 수원 유세 직전에 불참을 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유세를 했거든요. 이게 뒷말을 놔요. 이게 혹시 오전에 권영세 본부장의 어떤 경고가 나왔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서 뭐 담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인가? 일각에서는요. 이윤 갈등 또 재현되는 건가라는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이두하 대표님께. 이거 왜 노쇼가 됐습니까? 왜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니까 평택행 원래 수원에 오기로 했는데 직전에 바꿨어요. 근데 일정을. 이제 수원 유세가 저희가 저녁 때 항상 1일 회의를 하거든요. 점검. 근데 저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일 점검 회의를 하는 중에 사실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조금 사정이 있어서 어제 홍준표, 유승민 두 분도 불참을 그러니까 했어요. 유승민 후보가 저희 후보랑 하우스 만나서 지지 선언을 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종로에 그날 같이 가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게 이후에 전국 유세 일정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양해를 구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미리 양해 구했으니까. 네, 양해를 그러면. 구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몰랐던 이제 당의 이 기획하는 부서에서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좀 밝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개인 사정 때문에 수원 유세는 좀 오기가 어렵다. 각자 지역에.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평택이나 이런 부분 이제 저희가 못 가는 소도시 부분, 후보가 가지 못하는 부분까지 좀 가야겠다 이런 거지. 이 부분이 근데 왜 갑자기 노쇼라고 글로 하는 가야겠다고 게 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1일 회의에서는 이 부분이 다 나왔는데 그럼 전날 잘- 결정이 됐다는 건가요? 잘 모르는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셔서 이런 일정이 노출된 것뿐이죠. 저희가 1일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사정을 알고 있던 사정이 그러면 이어서 혹시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단일화 겁니다. 관련해서 뭔가 지금 단판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윤 이거 과거 선대위 구성 운영 관련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 재현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제 의원총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약속을 했어요.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유세를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따로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근데 수원 지역 분들은 다 같이 오길 원했는데 사실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후보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단일화 관련해서는 선대본이나 모든 분들이 발언을 좀 자제해 주길 바란다. 이 부분은 나한테 좀 맡겨달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얘기해서 있죠. 이 공식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또 뒷말이 좀 났어요. 기사로 이렇게 또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기사는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생각 이런 걸 다룬 기사인데 여기는 또 이재명 후보만 빼고 다른 분들하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 기사거든요. 이재명 세력 아니면 협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국회에서 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자, 윤석열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도 과거에 DJ과 노무현 이 두 대통령의 DNA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주역들은 과거에 이런 멋진 찬란한 전통을 지닌 그런 민주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멋지게 협치하고 양보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봉구 의원님. 이재명 세력 아니면 협치. 그리고 뭐 이재명의 민주당도 뭐 같이 괜찮으신 분 있다. 뭐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 뭔가 이것도 이재명 고립작전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어차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정치 개혁을 카드로 해가지고 반윤 텐트를 치니까 맞불 작전으로 서로 지금 고립작전을 피는 거예요. 반이 텐트를 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반윤 텐트의 치명적 약점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를 예를 든다면은 그 반윤 텐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단일화는 아니지만은 에게 표가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포석이 이게 다시 말하면 있겠죠.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선거에 나온 목표가 뭡니까? 명분이 뭡니까? 정권 교체예요. 그래서 결코 저기 화학적 결합이 될 수가 없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반이 텐트는 훨씬 더 저기 진정성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는 대의를 갖고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가치나 이념적 지향성에 있어서도 예. 이재명 측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가깝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은 반이 텐트가 형성될 수 있는 예. 그런 저 개연성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김광석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각각 상대를 고립시키고 다른 후보들과 같이 가자 이런 작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게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쟁도 있군요, 지금.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무슨 닥치고 정권 교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아니다라고 썼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용을 줬어요. 정치 개혁이랑 화두를 던졌어요. 예. 그런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냥 협치한다 그러는데 무슨 방안으로 협치를 한다는 겁니까? 뭘로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매개가 없잖아요. 방안이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집권하면 그냥 협치할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화가 이제 무산되니까 그런 어떤 그 기세를 계속 묶어두고자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경제 분야 TV 예. 토론에 보면 이게 뭐 반 이 연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거의 질문의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도 우리가 봤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협치한다고 말만 해가지고 이 세 분이 반이 연대에 예.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까요? 저는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예, 김상일 특보 짧게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요거 짧게 말씀을 안 드릴 예. 수가 없는 게 아까 그 이재명 후보가 함께 가자고 하는 거는 선거용 꼼수고 이거는 함께 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적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하나 좀 그 팩트를 조금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예. 송영길 대표가 입법 독주를 하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하냐 아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입법 독주 논란이 있었던 건 이낙연 대표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표 시절에. 그리고 아니 요거 저 예, 팩트를 말씀하세요. 정정해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입법 독주 얘기를 하셨던 거는요. 예. 이재명 후보가 작년 연말에 대표가 상임위원장들을 어떻게 저렇게 얘기했냐라고 아니 상임위원장들을 모아서 얘기할 때 이게 필요하면 밀고 나가야 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알겠습니다. 자체가 입법 독주로 알겠습니다.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런 박부모 말씀 의원께서 좀 하셨거든요.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포괄적으로 봐야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한 거니까. 연속성 대표의 연속성으로 그렇죠. 봐달라. 집권 여당이 입법 독주를 했으니까 예. 지금 여당의 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게. 그러니까 대표가 정확하게는 다르지만 대표 연장서 봐달라는 말씀. 그리고 김상일 특보는 대표는 다른 분이었어요. 그때 이 설명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요일마다 오는 순서입니다. 지역신문 소개거든요. 오늘도 4곳의 지역신문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고삐 풀린 물가, 서민부담 가중, 물가 기사가 일면 톱으로 실려 있군요. 전기, 가스, 수도요금 7년 6개월 사이 가장 높다. 이렇게 해서 물가 걱정, 특히 대전 지역 물가 걱정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보시죠. 뭐 코로나 얘기도 있고요. 옆에 보시면 코로나 상황이군요. 부산구치소 140여 명 집단 감염. 일주일 새 확산됐는데 재소자 이동 검토다. 그래서 좀 비상이다. 이런 걸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로 가겠습니다. 군산에 봄이 온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일정이 있었는데요. 군산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면에 싣고 있죠.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죠.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원.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호남에 간 거. 야당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이런 시각이고요. 여당에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잡힌 일정인데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관심사군요. 호남은요. 다음은 대구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주식 얘기도 있고요. 옆에 기사입니다. 정부 법원 따로 누더기 방역 패스다. 그러니까 대구발 정지. 지금 이게 법원 결정으로 대구 지역에
식당, 카페 이게 저 60 이하 적용이 중지됐거든요. 근데 타 지역은 또 적용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정부 정책 실효성 논란 커지자 복지부는 항고한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불복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일단 정지는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아예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앙 언론의 기사인데요. 노 방역 패스 도미노 대구 이어 경북 우리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 판결 따라서 뭐 청소년 방역 패스는 어디는 적용되고 안 되고 그리고 무슨 박물관도 어디는 되고 안 되고 이게 지역 따라 제각각이에요 지금요. 박봉건 의원님. 그래서 이게 오미크론의 모두 강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 방역 패스 좀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방역 패스를 강행하려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는 방역 패스 자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그 컨셉 자체가 방역 패스는 인센티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쉽게 방역 패스 있으면은 그 모임 제한도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역 패스는 페널티 위주거든요.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렇죠.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네가 저기 방역 접종 안 했으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의 그 행정은 그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페널티를 인센티브로 좀 바꾸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 얘기입니다. 뭐 대학생들이 코로나 관련된 얘기도 한데요.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미개봉 중고풍 고딩 4학년 거리 두다 졸업한 20학번. 2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졸업했네요. 4년제 대학은 절반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개봉 중고품이다. 이게 뭡니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글픈 신세다. 코로나 학번으로 일단 불린다는 거예요. 올해도 많은 경우가 대면 못하고 있는 게 많죠. 연장이 되는 상황인데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을 다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개봉 중고품 고딩 4학년.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